화장실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갑자기 크게 화제가 돼서 제보자가 막 쏟아지고 예, 군부대에서도 뭐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이제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단체 사진에 박근혜 대통령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사진에 빠졌나 했더니 그때 회의장에 있는 화장실을 안 쓰고 숙소 화장실까지 가느라고 사진을 못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화장실과 관련된 일화들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출발을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연결된 김에 자꾸 여쭤보자면 그 화장실을 언제 와서 뜯어간 겁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2013년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국정 설명회를 하시는 중에 오전에 국정 설명회 마치고 식사 후에 잠깐 쉴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잠깐 쉴 공간? 네, 사무실을 빌려준 건데 우리 인천시 예산이라고 제가 당연히 안 했겠죠. 이게 무슨 불필요한 예산 낭비냐 안 했을 텐데 그 자기들 청와대 아마 예산을 한 것 같은데 그거를 뜯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 가지고 괜히 또 시비 걸기도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한 것도 아닌데 시비 걸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여성 대통령이라 또 지나치게 어떤 결격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이상하고 쭉 이번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했더니 역시 유사한 일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참 많은 좀 심리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일도 있었다 뭐 이렇게 지나가시는 말로 하신 건데 그게 이제 각자 자기만 알고 있던 제보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들만 당했나 싶었더니 근데 이제 그게 화장실 전체를 교체한 게 아니고 변기만 교체했다라는 해명도 일부 나왔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커버. 커버. 변기를 아예 뜯어갔습니다. 교체를 했고. 그러니까. 전신 경대 거울을 갖다 놨더라고요. 갖다 놓고 침대 위에 이불도 바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뜯어갈까 걱정했는데 다시 안 뜯어가서 제가 쓰긴 썼습니다. 이거 변기 커버만 교체했다고 해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해명은 사실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예. 네. 대통령이 하사하신 변기를 쭉 쓰셨고, 혹시 고급 브랜드였나요? 브랜드가? 모르겠습니다. 크게 개의치 않으셨군요. 네. 아니, 근데 변기는 그렇다 치고, 그 외에 매트리스의 커버를 교체했다고요? 그 위에 이제 까는 약간 얇은 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교체를 했죠. 예. 대통령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곳은 다 바꾸는 거군요. 네네. 네. 잘 쓰셨으면 됐죠, 뭐. 네. 뜯어가지는 않구나. 알겠고요. 이어서, 최근에, 굉장히, 사실은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많이 주장됐던 내용인데, 국회의원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건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네. 투표소에서. 네네. 투표소에서 개표를 직접 하자. 그리고 그걸 수개표로 하자. 이런 법안을 준비 중이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이런 내용을 준비 중이신지?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약 13,000개 정도의 각 투표소가 있는데 이 투표소를 250개 정도의 개표소로 다 투표함을 이동한 다음에 그렇죠. 후보로 이제 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수가 많아져서 전자투표 분류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전자투표 분류기 사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이것이 이제 개표 상황표를 선관위원장이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서 쭉 제가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시장으로 있으면서 볼 때도 상당히 좀 답답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국회에 와서 쭉 이걸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민단체 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별도로 선관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또 별도로 제가 소집을 해서 쭉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그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뭐 10,000개 이상의 투표소가 전국에 있는데 네. 개표를 하려면 거기서 이제 투표함을 한 전국에 250여 개 개표소로 표를 이제 세는 쪽으로 집중해서 모으죠. 근데 그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빨리 하느라고 이제 기계를 동원하죠.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기계를 동원하고. 네.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 기계가 분류한 것을 정확하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시간이 밀려서. 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고. 네. 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중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네. 투표하는 곳에서 대략 한 투표소에서는 뭐 한 3,000여 표밖에 안 되니까 투표하는 곳에서 바로 개표를 해버리자. 이런 얘기죠. 요약하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는 곳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많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번호판을 알아보니까. 사실 한 2, 3천 표 정도 되면 옆에 투표 청원인들 보는 자리에서 육안으로 다 손으로 세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큰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13,000개 되는 각 분야에 관리하는 인력과 거기서 이제 약간 미분류 애매한 이게 누구 편지 좀 선상에 찍힌 도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분류해서 판정을 해줄 만한 권위 있는 이제 사람이 부장판사 출신의 선관위원장인데 이게 13,000개로 나눠줬을 때 과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투표함을 차 트럭에 실어서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네네네. 그 이동의 비용도 있고, 이동하는 동안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들고, 그죠? 네. 그리고 이송 과정에서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제 과거, 우리 그 선거, 부정과 관련된 뭐 90년대, 80년대 이런 사례를 보면, 뭐 트럭이 이송되다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런 의혹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겸, 그냥 투표소에서 개표해라 이런 얘기죠. 네. 네네. 선관위에서는 혹시 뭐라고 합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는? 뭐 선관위처럼 별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고 계속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제가 선관위원들만 불러가지고 한번 치밀하게 한번 같이 논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각 투표 분류기 자체가 전산 조직과 연결되느냐 문제인데. 네. 단순한 수개표를 도와주는 보조장치로서의 기계 분류기가 아니라, 여기 전산과 연결돼 있을 때 해킹 가능성이나 중간에 입력 오류가 될 가능성,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게 뭐 20대에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뭐 러시아가 미국 대선 과정에 뭐 전산망에 해킹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렇죠. 이 상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입한 것까지는 맞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뭐 이 재검표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재검표를 일부 주에서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검표 과정에서 아예 수개표로 하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계를 도입해서 그 투표 분류를 하고 중간 과정에서라도 하는 나라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은 그냥 그 투표한 곳에서 그냥 손으로 개표하고 사람은 육안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요. 네네네. 손으로 하고 그냥 그걸 모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표가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한 곳으로. 모든 사실 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근거가 사실 국민이 직접 뽑은 투표였는데 이 투표 개표 과정이 의문이 생기면 대통령의 모든 권력의 정당성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시간이 들고 하더라도 의혹의 소지가 없이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유럽에서 독일에서도 이런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대법원에서 기계를 도입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누구나 그러니까 기계를 도입하면 뭐 기계가 오류가 있네 없네 설명해야 되는데 그 독일에서는 누구나 아무나
전문가의 설명 없이도 투표와 개표 과정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계를 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역시. 네, 예. 네. 근데 이제 걱정은 이 논의를 해서 지금은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전까지 이게 법안이 발의돼서 적용이 될까요? 대선 결정이 되면 일단 빨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룰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사실 여당이 이긴다는 자신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면 사실 새누리당 쪽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반대하면 이상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이 개표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의원님이 처음으로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신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얘기를 듣고, 선관위 얘기도 듣고, 물론, 반론도 듣고, 비용도 따져보실 것 같고, 네. 뭐,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법안을 직접 발의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약속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또 이에 대해서 또 문제 없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쪽에 미리 선입견을 갖지 않고 충분히 쭉 봐서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진행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하기로 했고요. 네네. 팽목항에 어제 또 다녀오셨다는 뉴스를 좀 봤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 한꺼번에 다 여쭤볼게요. 팽목항에는 또 왜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조위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전해철 위원장과 박주민 간사가 있는데 같이 한 7명 의원들이 한번 현장 인양작업 현황을 좀 체크를 해보자. 인양을 일부러 늦추는 거냐 뭐 수많은 의혹이 있으니까 직접 현장을 좀 보자 그래서 갔는데 아침 다행히 파도 이런 게 다 맞아가지고 이 현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가서 보셨어요. 네, 일단 미수습자 9분 가족을 만났고요. 이분들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절절한 마음을 좀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됐고요. 인양 업체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상하이 셀비즈라는 중국 회사한테 지금 한 10억 정도에 아마 입찰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또 저희가 갔을 때 바로 그 전날 강철 빔을 밑에 넣는 게 성공을 해가지고 총 지금 28개가 들어가 있는데 5개만 이제 선 두 쪽에 넣으면 거의 완성이 돼서 75%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 정도 날씨가 좋을 때 그때 인양을 시도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셔서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계 회사를 현 정부가 일부러 뭐 정치적 이유로 이게 통제할 가능성은 상당히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중국 회사 사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인양하는 것이 최근에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좀 약간 껄끄러운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중국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한중 관계 신뢰 회복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100% 동의한다. 자기도 딸이 있는데 아무튼 자기 자식처럼 이 미수습자 수습과 이 세월호 인양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서 상당히 그래도 좀 저도 가기 전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좀 신뢰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국계 회사 TMC 회사가 이제 감리를 하고 있는데 TMC 회사 관계자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별도로 그 두 분의 명함과 외신 아이디까지 받아와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내가 점검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인사가 나쁘지 않았다. 근데 그게 혹시 PT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따져보기로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